자, 화면 볼 거고요. 2024년 고1. 자, 잘 봅시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 오케이.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하고, 자, 봅시다. 요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니까 복호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한다. 순차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비밀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는데,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비밀키겠죠. 그래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 암호. 자, 동형 암호화, 지금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동형 암호의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동형 암호는 복호화하지 않는다. 연산을 위해서. 얘의 특징은 뭐예요? 복호화 과정을 거쳐서 원래 데이터로 바꾸고 연산을 수행해서 그 연산을 수행한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한다. 그런데 동형 암호는 그렇지 않다. 요거를 잠깐 보여줄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보면 되겠지?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림은 그리진 못하지만,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낫나? 기다려봐. 내가 그림자를 너네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카톡에도 올렸고, 그림을 보면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사고 여기다 놓쳤던 것 같아. 첫 번째 거. 요 그림을 잘 보면 지금 기존의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1번을 보시면 말로만 얘기할게. 5랑 8이라고 하는 원래 데이터를 키를 통해서, 비밀 키를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산을 하려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에 쳐진 것에서 복호화할 수 있는 키로 암호문과 함께 보내게 되면, 그 복호화 키로 원래 암호를 원래 데이터로 5와 8로 바꾸고 5와 8을 연산을 해서, 여기 뭐 6.5라고 나왔는데 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요 계산에 대해서, 평균 연산이구나. 평균을 연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암호화 키로 암호화해가지고 원래 저쪽에서 돌려주면 그것을 복호화 키로 또 복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문제 핵심은 뭐냐면 본문에서는 그냥 비밀 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암호화가 된 데이터를 복호화 키, 그걸 비밀 키라고 합시다. 비밀 키를 통해서 복호화하고 그것에 다시 연산을 그래서 원래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암호화한 그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암호화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거죠. 요게 이제 요 상황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서 보듯이 복호화 키가 어쨌든 비밀 키나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 이게 문제다. 자, 동형 암호는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호화된 데이터 상태로 연산한다.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해서 나온다는 결과가 동형성의 정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 원래 데이터 상태죠. 원래 데이터 상태에서 특정 영상,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자, 연산을 수행했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나오겠지? 그 결과를 암호화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요거.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좀 이따 또 자료를 보여줄게.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용성을 갖는 자 이렇게 봅시다. 연산의 횟수 제한 그리고 연산의 종류 연산의 종류라고 할까? 자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영성을 갖는 암호 부분 동형 암호 자 이거 이렇게 일단은 읽어봅시다.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번에는 차이를 부각해 보세요.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암호. 횟수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암호.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거 정리해 볼게요. 연산의 종류라고 보지 말고 한 종류의 연산일 때 보면 제한이 없어. 대신 한 종류만. 이걸 뭐라고? 부분 동형 암호. 이때 부분이라는 말은 그럼 뭘 가지고 딴 거야? 한 종류라는 것부터 가지고 딴 거야. 가볼게. 이번엔 횟수의 제한이 있어. 특정 횟수까지. 대신 한 종류의 연산이 아니야. 연산의 종류와 상관이 없어. 요거를 우리가 제한적 동형 암호라고 불러. 이때 제한적이라는 건 무슨 뜻? 횟수의 제한이 있다라는 뜻. 이렇게 따가지고. 그런데
완전 동형암호는 횟수의 제한도 없고 한 종류도 아니고 특히 여기는 덧셈과 곱셈 두 가지 연산에 열려 있고 자 종류에 아니고 제한도 없고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요 수업한 필기 프린트는 내가 보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일단 받아봅시다. 그리고 나선 부분이나 제한적 동형암호는 안 하고 완전 동형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갑니다. 완전 동형암호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횟수의 제한도 없고 연산의 종류도 둘 이상, 두 가지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과 CRT 기반 두 가지로 나뉜다. 그중에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 설명이 끝나면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를 얘기를 합니다. 가보죠. 격자 기반 동형 암호는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했기 때문에 격자 문제에 기반한 완전 동형암호라는 거예요. 이 격자 기반 문제는 수학계에서 어렵다 알려진 문제, 응용해야 만들어졌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비트 여기 나옵니다. 0과 1. 자,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 비트 단위로 변환한다라는 건 원문 데이터를 일단 변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한다. 일단 요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그 컴퓨터 비트는 이진수를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죠. 원문 데이터가 5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비트로 표현하면요. 이진수의 비트로 표현하면 5는 자 1은 1, 2는 0, 1. 자 볼게요. 자 1입니다. 어떻게 써주면 될까? 우리 숫자 10진수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은 1, 2는 1, 0. 왜냐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데 그럼 2가 되잖아. 근데 2라는 건 쓰지 못하거든, 이진수는. 그래서 올림이 되죠. 1 올라가고 여기는 0이 되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숫자 1은 1, 2는 1, 0, 3은 1, 1, 4는 여기다 1을 더하면 0, 0, 1, 5는 1, 0, 1. 이해됩니까? 이거를 우리 3비트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5를 3비트로 표현하면 숫자를 3비트로 표현하면 0,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얘가 숫자로 보면 1, 2, 3, 4, 5, 6, 7, 8. 10진수로 따지면. 이게 3비트예요. 3비트. 이 자릿수가 하나의 비트입니다.
이게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표현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 지워볼게요. 나는 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5를 비트 단위로 표현하면 5를 1, 0, 1이 될 겁니다. 1, 0, 1. 그렇다 쳐. 그럼 요게 하나의 비트, 하나의 비트, 하나의 비트. 이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몇 비트로 표현됩니까? 지금 보니까 3비트로 표현됐죠. 이렇게 3비트로 표현됐을 때 여기 보시면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합니다. 얘를, 얘를, 얘를. 알아두세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암호하는데 암호할 때 뭘 한다?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원문은 원문 데이터.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자,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과정 볼게요. 자, 원문 데이터를 비트로 바꾼다는 거였고요. 일단 이거는 무시합시다. 이제 비트 단위로 우리가 바꾸는데 자, 1비트가 원문 데이터죠. 이 원문 데이터에다가 쉽게 말하면 자, 암호키 아무거나 P라고 하는 것에 임의의 정수입니다. 무작위의 정수를 곱하고 그 값에 원문의 데이터를 더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게 암호문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문을 만드는 건데 이대로 써도 되는데 암호키 P가 뭐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암호를 만드는데 이때 뭘 합니까?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한다. 그러면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추가하면 안정성이 높아진대.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한다면 그렇게 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질 때 뭘 더한다? 여기에다가 오류값을. 여기 이게 고민인 게 뭐냐면 고민인 게 그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 글이 좀 애매한 게 오류값을 추가한다라는 게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오류값을 추가한다는 건지 여기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겠구나. 여기다 추가하든 여기다 추가하든 똑같은 거겠죠? 이 과정, 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한다. 그래서 그렇게 오류값이 추가된 것이 암호문인지 아니면 요것만은 암호문이고 여기에다가 오류값을 따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잘 봐봐. 암호문을 연산하면 연산은 뭐였지?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면 그걸 반복할수록 암호문 가지고 우리가 왜 암호문으로 연산을 하냐면 아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동형성을 기억하세요. 데이터를 암호한 상태에서 특정을 수행해서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암호하지 않은 원문 상태, 원데이터 상태에서 똑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가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때 연산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암호문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암호문에 오류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가 돼 있으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만들어진 암호문에
오류값이 더해진다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류값이 커진다라는 건 내가 볼 땐 여기에 오류값이 포함됐고 그래서 암호문과 또 다른 암호문이 있겠죠? 암호문 1, 암호문 2가 있을 때 이 둘을 더하거나 곱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값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커질 때 각각의 암호문 안에 오류값이 들어있을 텐데 그 오류값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암호문에 오류값을 더했을 때 이거를 연산하는 거죠. 암호문 2, 암호문 1이라고 할 때에다가 오류값 이렇게 연산하든지 어떻게 연산하든 오류값은 커집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집어넣을게요. 커지게 되고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당연히 오류값은 급격하게 커지겠죠.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원문으로 복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뭘 받아들여? 아, 오류값이 너무 커지면 뭐가 불가능하다?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한계치에 오른 너무 커져서 더 이상은 원문 복구가 불가능할 때까지 커진 그런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 일종의 재부팅하는 겁니다. 초기화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횟수 제한에 걸려버리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짐으로써 복화가 불가능해진다는 건 더 이상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해결하는 게 부트스트래핑.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을 수행해서 암호문의 오류값이 누적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부트스트래핑은 어디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 오류값이 누적된 암호문과 암호키 P도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하면 그동안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이때 사용하는 거 모습 보셔야 돼요. 기, 자, 여기에서 일단 누적된 암호문은 암호화합니다. 다른 암호키를 사용해서 and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은 복호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는 뭐겠어요? 당연히 암호키 P로 복호하겠죠. 부트스트래핑은 자료를 저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그림이 좀 복잡한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복잡하니까 참 쉽지 않지만 어딨지? 요걸로 구분합시다. 색깔로.
다른 암호키로 암호화하고, 두 번째, 복화를 통해 기존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 복화하여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면 새로운 암호문, 뭐가 빠진?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다랍니다. 원리는 모르겠어요, 잘. 저도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오류값을 저기 추가한다고 했었으니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질 때 또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는 작아서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곧 지속적인 연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요 자료입니다. 동형 암호에서의 연산 뭐냐? 5와 8을 암호하고 그것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합니다. 연산해서 돌려봤을 때 6.5가 되는데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이 자료보다는 두 번째 자료보다는 세 번째 자료가 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잘 봅시다. 저 오른편에 1단계 메시지가 있어요. 자, 1단계 원문 정보라고 봅시다. 원 데이터가 10이고 비트 단위로는 쪼개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봅시다. 10이고 15가 있어요. 10과 15를 원문 데이터를 더하면 25가 됩니다. 네, 그 원문 데이터를 비밀키 1, 2, 3, 4, 5를 비밀키라고 해보죠. 똑같은 비밀키로 암호화할 건데요.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 비밀키, 아까는 암호키 P였습니다. P에다가 임의의 정수 3을 곱하고 똑같은 비밀키에 임의의 정수 5를 곱해서 그것을 원문의 데이터와 더했죠. 요 그림이 지금 뭐냐면 요 그림 내용입니다. 격자 기반 여기에서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 곱한 것에 원문을 더하죠.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것에 원문의 데이터를 더합니다. 그래서 암호문 만들어요. 요게 요 자료죠. 10이라고 하는 원문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밀 암호키 동일한 암호키에다가 임의의 정수를 곱하고 그러니까 15에도 마찬가지 임의의 정수를 곱해서 원문 데이터를 더하면 밑에 값이 어떻게 됩니까? 98,785가 됩니다. 이 값은 뭐냐면요. 위의 식을 보면 10 더하기 15 더하기 암호키 1, 2, 3, 4, 5에다가 3 더하기 5 임의의 정수 3과 5가 더해진 값과 동일해지죠. 그럴 때 여기에 임의의 수로 곱해진 3과 5 그리고 비밀키를 제거해버리면 답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원문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참고로 삼으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 자료는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 근데 이거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줘. 완전 동형 암홀에서 횟수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연산 횟수에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추가된 오류값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복호화가 불가능하니까 더 이상 연산을 못해. 근데
연산 횟수의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연산 횟수의 제한이 없게 만드는 과정이 부트스트래핑. 부트스트래핑은 여기 1번과 요 2번의 과정을 통해서 부트스트래핑에서 해당 암호문과 암호문 키를 암호화하는 키는 다른 암호 키고요. 기존의 암호 키에 비한 복호화 회로를 통해서 복호하면 오류값이 제거된다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 방식은 어떤 방식?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었던 겁니다.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10개에서 1000배, 아니 10배에서 10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자, 암호문 값이 커지면 저장 공간이 커집니다. 단점이에요.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이것도 중요해요. 암호문의 연산, 부트스트래핑 과정 다 개별 비트끼리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가 느리다. 공통점은 뭐예요? 비트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비트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에서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 정수인 암호키 여기에서 차이점 뭐가 해야 됩니다. CRT의 경우는 암호키가 정수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암호키는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에서 암호키가 정수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납득됩니까? 차이점이에요.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에서 암호키는 정수라는 제약이 없습니다. 암호키에 곱하는 숫자가 임의의 정수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암호키는 정수여야 됩니다. 특정한 정수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원문을 암호키로 나눕니다. 그럼 나머지 값이 나와요. 그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합니다. 비트 단위로 바꾸는 과정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원문이 있어요. 걔를 암호키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겠죠. 나머지가 이꼴 암호문이 됩니다. 됐죠? 그때 이 암호키는 정수일 것. 이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한다.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합니다. 이거 미리 얘기할게요. 봅시다. 그 과정이 뭐냐면 이 과정입니다. 이게 복잡한데 이건 설명이 많이 들어있어. 설명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볼게. 이게 조금 더 간단한데 봅시다. 자, 4와 자, 8 더하기 10 이게 원문입니다. 8과 10이 원문 데이터인데 원문의 8과 10의 연산, 특정 연산, 덧셈 연산을 했을 때 18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18이 됩니다. 그럼 암호문 연산도 그러면 봐봐 이렇게 18이 나왔을 때 걔를 암호화했을 때의 결과값과 8을 암호화하고 요 그림을 그대로 따볼까요?
기억을 해봅시다. 4와 7로 나눕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복잡한데, 헷갈릴 텐데. 자, 8과 10이 있는데, 이 둘을 연산했을 때 18이 되죠. 이때 우리는 암호키로 얘를 4로 한번 나눠볼 거고요. 7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4였나 아까? 그죠? 쏘리. 자,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0입니다. 8,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럴 때 18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각각을 암호화하기 전에 4와 7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18을 4와 7로 나누면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 4, 16, 16, 나머지는 2가 돼요.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8을? 아유, 어떡하죠? 7이 14, 나머지는 4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8과 10을 각각 4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과 1이 되고 2와 뭐가 되죠? 7, 7, 7, 3이 되죠. 이걸로 나눈 겁니다. 요게 암호문이에요. 얘네들 각각 암호문입니다. 나머지. 그럴 때 이 값은 뭐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4는요. 이 둘이 더해진 결과에서 나눴을 때 이것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더해지기 전에 4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각각 0과 1을 더하고 4로 나눈 것끼리 같은 키로 나눈 것끼리 더합니다. 7로 나눈 것끼리의 나머지를 더했을 때 이 결과가 4가 되고 이 결과가 2가 되고 4가 됩니다. 이 값이 어때요? 지금 4로 나눴을 때 2와 7로 나눴을 때 4가 같잖아요. 요게 지금 이 그림의 설명입니다. 요게 좀 복잡하면 이게 복잡하면 여기 읽어보면 되는데요. 이게 좀 그림이 좀 더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 자, 8 더하기 10이 원문 데이터고 그것을 더했을 때 18이 될 때 이렇게 더한 값을 원문의 데이터를 더한 값을 암호화한 결과값과 암호화한 것을 더하기에 연산한 결과값이 같은 것. 요 정의가 바로 뭡니까? 음? 정의가 여기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했을 때의 결과값. 이게 바로 뭐예요? 8과 8, 8과 7을 아까 8과 10이었나? 8과 10이었나? 8과 10을 각각 4로 연산했을 때 0과 2, 7로 연산했을 때 7로 나눴을 때 그 진짜 그렇게 했을 때 4로 나눴을 때 자, 8과 10 4로 나눴을 때 0과 4로 나눴을 때 0과 2
7로 나눴을 때 1과 3. 이게 암호화된 거죠? 그때 충척연산 더하기를 계산했더니 뭐가 돼요? 더하기 했더니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4가 됐습니다.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근데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했어요. 8과 10인데 같은 연산 더하기를 연산했을 때 18이 나오죠. 요 18에 대해서 암호화합니다. 요 18을 4와 7로 암호하면 각각 2와 4가 되죠. 그 결과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동형이란 겁니다. 복잡해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때 암호키의 개수. 이걸로 몇 개로 나눌 건데, 몇 개로? 뭐, 4랑 7도 되고, 뭐, 2도 되고, 3도 되고, 10도 되고 하면서 개수만큼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져. 당연하죠. 암호키가 두 개니까 이거에 대해서 암호문도 두 개 만들어지죠. 5라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암호키가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례 설명하기 전에 일단 그림 자료로 설명한 거고요. 서로 소인 임의의 정수 PQ를 암호키. 자, 암호키는 정수. 여기 P랑 Q라고 했지만 4와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로 된 원문 A와 B. 얘가 A고 B고요. 각각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AP와 AQ, BP와 BQ. P로 나눴기 때문에 AP. P로 나눴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래서 이 설명이 더 어려워요. 요거 생각해 두면 더 편합니다. 자, 각각을 암호화했어. 각각을 암호화했어. 암호화한 그 데이터끼리 연산을 해.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 더했을 때. 그러면 원문을 더해. 그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와. 굳이 이렇게 매칭 시켜볼게요. 어차피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얘를 A, 얘를 B, 얘를 P, 얘를 Q. 이렇다면 얘가 AP, 얘가 BP, 얘가 AQ, 얘가 B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의 구조가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구조가요. 아까 얘기했던 요 구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안 읽어도 되겠지. 이 나머지 값이 원문, 암문이 돼. 나머지 값이 암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이 동일한 암호키로 나머지 값을 나눈 걸 끼리 연산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연산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얘끼리 연산합니다.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한다. 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뭐를 뭘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연산 결과값, 연산한 결과값이 암호키보다 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4로서 어떤 값을 나눴는데 3이 나왔다 치자.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니? 4, 1은 4, 7. 얘가 만약에 7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런 사례죠. 7이 있고 10이 있다고 칩시다. 4로 암호한다고 해보죠.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이죠? 4는 2죠? 그럼 이건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가 되니까 5가 되잖아요. 이럴 땐 4로 한 번 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이게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나눴는데 나누고 난 이후에 그 암호문끼리 연산을 수행했어. 곱하기 하면 더 커지죠. 어쨌든 연산을 수행했어. 더하기로. 연산을 수행했더니 5가 나와. 근데 4보다 크잖아. 그럼 그때는 한 번 더 나눠줘.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연산 수행 결과값인 요 결과값. 여기 나왔죠? 0 더하기 2, 1 더하기 3. 요 결과값. C. 원문 A, B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로 나눈 값인 A 더하기 P, A 더하기 Q. 이거는 그거죠. 18을 4로 나눈 거. 18을 7로 나눈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숫자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것이 같다.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원문을 복화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 복화하는 방법이에요. 요것과 첫 번째 각 암호키를 알면 이 두 가지. 어떻게 표시해 주지? 자, 끝낼게. 거의 다 됐어. 잘 참았어. 그리고 암호키. 이 둘을 알면 복호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문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원문이 얼마인지 몰라요. X예요. 그런데 4로 나누었을 때 2가 남고요. 7로 나누었을 때 4가 남는 수가 X가 되는 거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그리고 암호키를 이렇게 알게 되면요. 이것을 충족하는 게 바로 뭡니까? X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마지막. 이 방식 또한 안전성 위해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 야,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한다. 두 번째. 그다음에 암호키의 개수를 늘린다. 첫 번째.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인다. 얘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왜? 연산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있겠어요?
오류 값이 또 누적되겠죠.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하는 격자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말은 여기서 비교해보면 암호문의 값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저장권이 많이 필요했는데 왜냐면 비트별로 다 암호화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비트를 안 바꾸고 정수 단위 그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 없죠. 또한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문을 나누니까 당연히 나머지 값으로 하니까 암호문의 값은 적죠.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작다. 아까 뭐였어요? 암호문의 값이 이랬었고 이 격자 방식에서도 암호문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연산값이 커지게 되죠. 곱하기나 더하기로 진행되니까. 얘도 당연히 연산을 하기 때문에 값이 커지지만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적어서 속도가 빠르고 격자 기반의 방식과는 달리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걸로 인한 계산, 이걸로 원문, 나머지 값의 암호문을 만들 때 병렬적 동시 얘랑 다르게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키가 4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뭐 5도 있고 3도 있고 늘리면 늘릴수록 그러면 이 연산 키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더 만약에 원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을 다 연산해 가지고 더해야 되잖아. 나눠 가지고. 근데 이거를 얘를 수행할 때 동시에 7로 계산하는 것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확률적이라는 건 얘는 그렇지 못한다. 아, 문제 어려워. 여기까지 할까요? 되게 많이 했네, 생각보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24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뭘 해줘야 돼요? 11로 한번 나눠주고 13으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13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됩니까? 암호화가 나머지가 뭐죠? 11로 나누면 33. 41을 11로 나누면 3으로 나눠지니까 33, 42에서 33 빼면 어떻게 되죠? 9가 되나요? 42를 13으로 나누면요? 아, 이거 나눠야 되겠다. 3이 되나? 그럼 39가 되죠? 3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둘 더한다고 했는데 같은 것으로 나눈 것끼리 더하는 겁니다. 5와 4를 더하는 거고요. 9가 되고요. 1과 2를 더하죠. 그러면 3이 되죠. 그래서 13으로 나눴을 때 3, 11로 나눴을 때 9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계산한 결과값을 연산 결과값을 암호문으로 바꿨을 때 값과 원문을 암호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각각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값이 동일하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 빨리 자라. 미안하다. 내일 봅시다.